지금 제가 히스토리 채널 트레저 헌터 촬영 공장에 와 있습니다. 이거 좋아. 그러니까 이미 조작까지 가족 관계는 이렇게 얘기하고 엄청 완전 그냥 쇠야 쇠. 얼마를 원해요 이거? 450 정도 생각했는데 훔치고 아니죠? 아니 이게 딱 지키는 거죠. 근데 일자의 사이를 띄우면서 굉장히 비싸요.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조작가님 지금 유튜브 카메라 따로 개인으로 갖고 왔네? 나 유튜브에 이 얼굴 들어가면 몇만 명 뜨는지 알죠? 하나 둘셋넷 야 잘 안 되네요. 조작? 예. 롤리. 남자가 롤렉스 하면 서브마리너 같은 경우에 정장을 입고 왔다가 제 졸부다. 펩시가 있거나 뭐 헐크라고도 하고. Happy Days, Fonzie, Fonzarelli. 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제가 이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송하는 트레저 헌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은 옛날 물건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이제 데프콘 씨와 박준영 씨가 운영하는 골동품 상에 자기 물건을 자랑하고 흥정을 해서 물건을 파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연 그 촬영장에 굉장히 귀한 물건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표지가 너덜너덜해지려고 그러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고요. 또 진짜 신기했던 물건 중에 하나가 리바이스 청바지였는데 캘리포니아의 금광 광부들이 입던 옷이래요. 하지만 이제 제 눈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물건은 1970년대 물건으로 보이는 롤렉스 데이저스트였습니다. 롤렉스라는 브랜드가 참 묘한 브랜드예요. 우리가 아이폰만 있으면 시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브랜드 시계를 왜 사느냐. 저는 브랜드라는 것이 아주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 재벌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아트 컬렉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을 갖다가 컬렉팅하면서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자기 세계를 갖다가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대체로 이런 예술품을 살 정도의 재력은 없지만 모든 인간한테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자기의 철학을 갖다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게 이런 브랜드 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싼 시계를 차는 것이 허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시계를 차도 아무도 안 쳐다보거든요. 와우 하고 알아준다면은 그게 허세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시계 차고 다니는지 아무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허세의 가치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입증해 주는 자기 만족이 훨씬 더 큰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롤렉스는 좀 굉장히 놀라운 브랜드예요. 왜냐면 이 명품이라는 것이 이 예술을 소장하는 거에 기분을 갖다가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예술품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남은 이걸 못 가지는 거. 하지만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 그래도 브랜드 상품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진 않죠. 한정판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몇천 명, 몇만 명의 사람이 나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다니거나 나랑 똑같은 가방을 가지고 있고 신발을 신는단 말이에요. 그 대량 생산이라는 현실과 유니크함 사이에 굉장히 가는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굉장히 잘 따라 걸어야만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롤렉스나 에르메스처럼 수십 년 동안 사람들 머릿속에서 유니크하다, 소장하고 싶다, 이용가치 이상의 뭔가 상징적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브랜드는 현상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만큼 인정해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계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제임스 본드 때문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남성 롤 모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삼촌들이 하던 행동들이 미국의 아버지들이 하는 행동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20대 때 좀 멋을 내다가 남자들이 30대, 40대 되면은 결혼하고 가장이라는 이렇게 현실에 안착하면서 뭔가 자기가 멋을 내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남성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제임스 본드는 그때 이제 특히 션 커너리나 라저 모어 같은 분들은 우리 아버지보다 위 나이대였거든요. 약간 머리가 허연 분들이었고 그때 출연할 때 당시에 이미 옷도 너무 잘 입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제 뭔가 칵테일을 주문하거나 자동차를 몰거나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어른으로 자라고 싶다라는 롤 모델로서 이제 제임스 본드를 선택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임스 본드의 어떤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좀 포멀한 거를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나 수트를 입고 턱시도를 입는 그런 모습, 고급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고급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부호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제임스 본드가 사실 외국어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사말하고 건배만 외국어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외국어를 마스터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긴 것도 제임스 본드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제임스 본드가 두 개의 시계를 찾죠. 두 개의 시계가 제임스 본드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하나가 이제 롤렉스 서브마리너고 하나는 오메가 시마스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임스 본드가 이 두 개의 시계를 찾는 건 너무 당연한 선택이에요. 왜냐면 둘 다 다이빙 시계고 영국 해군 소속이니까 그저 방수가 잘 되고 잠수를 할 때 물이 새지 않도록 디자인된 그런 시계를 제임스 본드가 하고 다닌다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하죠. 근데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다이빙 시계인지도 몰랐고 그냥 제임스 본드가 차는 시계였어요. 그래서 크면 언젠가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걸 차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제임스 본드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롤렉스가 역사적으로 보면 엄연한 스포츠 시계예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까지의 어떤 트렌드의 역사를 보면은 전 세대의 스포츠웨어가 다음 세대의 포멀웨어로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처럼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됐을 때만 해도 남자라면은 역시 이렇게 꽉 끼는 베스트에다가 이렇게 금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워치를 갖다 딱 가지고 다니는 게 진짜 차려입은 남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대체로 리스트워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손목시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막 움직여야 되니까 시계가 퉁퉁퉁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목에다가 달았다는 거고, 많은 귀족들이 공군에 입대를 했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조종관을 잡은 채로 또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목에 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사용 시계나 또는 운동용 시계로 해석을 했지 대체로 일반적인 시계로 해석을 하지 않았대요. 손목 시계 자체를. 그 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시계 중에 이제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이 책에 나오죠. 바시롱 콘스탄탄도 이제 스포츠 시계이기 때문에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위에다가 이제 그릴을 넣어가지고 유명해진 것 같고요. 리벨소라고 제절르코트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아직도 굉장히 유명한 시계죠. 폴로를 치는 사람들이 이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이걸 갖다가 덮어놓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포멀웨어라고 하면 지금은 양복이 포멀웨어잖아요. 수트가. 근데 수트가 스포츠웨어고 턱시도가 포멀웨어였던 시절이 있죠. 얼마 안 됐죠. 한 1970년대까지만 해도 포멀하게 입고 와라 그러면은 턱시도를 입고 가는 거고, 그저 양복을 입고 가면은 그 비즈니스 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그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1910년대에 보면은 턱시도가 스포츠웨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코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연미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또 포멀웨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한편으로는 옛날에 포멀하던 게 지금 캐주얼하게 되면서 전 세대에 이 스포티하던 부잣집에 태어났지만 뭔가 말도 타고 싶고 비행기도 몰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의 롤모델이 되면서 이런 시계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1950년대가 되면서 미국 사회가 좀 많이 바뀌죠. mass affluence.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국도가 많이 뚫리고 자동차 보급률이 급증하면서 중산층의 상징이 자동차를 타고 전 가족이 해안에 놀러 갈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창백한 여성이 햇빛을 쐬고 노동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뭔가 있어 보인다 해서 그게 미의 기준이다가 196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태닝된 여성, 창백한 사람은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백한 거고, 태닝된 거는 여유 있게 바닷가에서 누워있기 때문에 태닝된 거다. 그래서 부의 상징과 미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뭔가 바다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다 좀 부의 상징이 되잖아요. 야트라든지 해변 동네에서만 탈 수 있는 반짝반짝하는 컨버티블 자동차라든지, 그 당시 뭐 호텔 이름도 보면 다 바닷가에 관련된 뭐 리비에라 호텔, 뭐 말리부 자동차 이름도 벨에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하면서 이 롤렉스가 가지고 있던 바다와의 깊은 관련성 때문에 더 이제 뜨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도 만들었었나 봐요. 여기 보면은 1960년대 롤렉스 딥시,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모델인데, 그때는 그야말로 심해 잠수부들을 위해 가지고 거의 뭐 잠수함의 어떤 문처럼 유리도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고, 진짜 이 철로 된 오이스터 케이스도 굉장히 두껍게 만들었고, 수심이 깊은 데 내려가면은 계속 소금물에 이제 가죽이 쩔어가지고 이게 끊어지게 되니까 절대로 웬만큼 당겨가지고는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스틸로 돼 있는 브레이슬렛, 이런 것들이 이제 1960년대 디자인에 벌써 보이네요. 어쨌든 롤렉스의 스토리는 스포츠웨어가 정장화돼가는 문화사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다음 세대에서는 그 스포츠웨어가 그 다음 세대의 포멀웨어가 되고, 그리고 더 젊은 세대는 더 캐주얼하게 입고, 1990년대 되면서 믹스매치도 많아지고, 힙합의 영향으로 뭔가 스포츠웨어에다가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옛날처럼 뭔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 데이저스트는 뭐 세미 포멀이고 뭐 서브마리너는 스포츠 시계고, 이런 거가 점점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지면서 이 롤렉스가 조금 더 전천후 시계로서 인정을 받고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롤렉스가 좀 특이한 게 또 뭐냐면은 이 데이저스트 옛날 모델을 보면은 지금 모델이랑 그렇게 크게 안 달라요. 옆에 놓고 봐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미국의 모든 소비재 회사들의 전략은 사이콜로지컬 업솔루션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낡아서 쓸데없는 물건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이콜로지컬, 인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10이 나오면은 아이폰 6 멀쩡하게 되는데도 괜히 느린 것 같고 조금 이렇게 깨진 채로 썼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거슬리고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사이콜로지컬 업솔루션의 어떤 대표적인 예로 많이 인용이 되죠. 그러니까 롤렉스 같은 경우에도 신모델이 나오면 구모델이 후져 보인다면 사이콜로지컬 업솔루션이 있을 텐데 이 롤렉스는 옆에 놓고 보시면은 디자인이 진짜 별로 안 바뀌어요. 아까 이 책에서 보신 것도 오늘날 서브마리너랑 큰 그림에서는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오이스터 케이스도 그죠, 뭐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저렇게까지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딥시도 훨씬 더 얇아지고 그랬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모티브는 똑같이 생겼고 이 오이스터 브레이슬렛 똑같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콜로지컬 업솔루션이 없어요. 저 신형 모델하고 구형 모델하고 딱 놓고 봤을 때 나 새 거 무조건 가져야 돼 라는 것이 상당히 적은 브랜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롤렉스가 오랫동안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모델이 굉장히 활발하게 구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안정감 같은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살 때 죄책감을 느끼는데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언제든지 되팔아도 그저 별로 손해를 안 볼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00만 원에 샀는데 10년 있다가 되팔았는데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년 착용하는데 비용이 결국 한 10만 원밖에 안 든 거잖아요. 1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으니까. 근데 어쩔 때는 올려 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소비를 한 게 아니라 그 가치를 갖다가 금괴처럼 그 시계로 환산해가지고 내 손목에다 그냥 달고 다닐 뿐이다. 그런데 또 보면은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롤렉스가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는 그 스위스팟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람이 항상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에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리나 뉴욕 같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걸어 다니는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기 왜 돈을 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들한테는 그게 중요하니까 또 그만한 돈을 쓰는 거겠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예 작품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분들도 있고 옛날 청바지에 돈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돈이라는 게 가치를 숫자로 산정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 사람 이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된다는 거는 그 돈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 돈을 내는 사람이 많아야 그 회사가 유지가 될 텐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저 물건을 저 정도 가격을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라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그 안에 또 수많은 문화사적인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트레저 헌터 촬영 감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트레저 헌터는 토요일 9시 50분에 방송이 됩니다. 데프콘 씨와 박준영 씨가 제 채널 구독하라고 옆에서 홈프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조작스 기릿 뱀!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 히스토리 채널 들어가서 본방 방송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작가님 되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예전에 그 비밀 독서단 알죠? 예, 기억나죠? 네, 비밀 독서단에서 같이 책 읽고 그때 진짜 내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서 되게 진짜 2주일에 5건이었잖아요. 2주일에 5권 2주일에 5건. 네, 저는 조작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저만큼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JJ 조작스 만나서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et's get it. 조정현의 탐구생활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데프콘 TV 그 옆에 있을 겁니다. 해주시고 예. 야, 워스맨은 어디? 쉬고 있는데 계속 워서맨 지금 쉬고 있거든요. 지효디 박준영입니다. 조작스 기릿 뱀! 조작스 괜찮다 발음. 궁금해 어떡하고. 조작스. 조작스! What's up?